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이고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의 저는 이현자입니다. 간단하게 진행상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거의 한 2달 정도 카톡 교제를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문제가 생기면 보통 첫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첫날 잘 지낸 거면 별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 한번 화상통화 지금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진행을 살살 하면 될 거고, 최근에 여성분들이 저희 회사에 다시 문의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가 많다는 거는 타 회사에 저희하고 비슷하게 하는 회사들이 좀 문제가 슬슬 발생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야 뭐 다 좋게 하고 싶죠.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오래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다음 주 아니구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나가시고 나면 한 주일 정도 제가 아마 휴식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결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제가 결혼시킨 사람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베트남에 들어오셔가지고 심지어는 뭐 저기 긴장 뭐 까마우 이런데 들어가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호치민에도 계시고 또 낮장에도 계시고, 한국에서 이제 나이들 들고 이러니까 은퇴 삼아 이제 들어오고 이러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저한테 결혼했던 사람이 9년 전쯤에 결혼했던 친구인데 젊은 친구였어요. 아직까지도 젊죠. 작년에 들어왔다가 결국은 한 6개월 버티고 다시 한국을 나갔어요. 처음에는 베트남에 들어와서 정착할 생각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정착을 할 생각이었으면 나한테 미리 연락을 좀 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물어보지 왜 그냥 들어왔냐고. 베트남에 들어오실 때 준비가 없이 들어오시면 오래 버티지 못하십니다. 그 준비라는 게 경제적인 준비도 있을 것이고 또 일에 대한 준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2, 3년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한 2, 3년 정도 전에부터 베트남에 오겠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일단 베트남어를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잘을 못하고 뭐 또 이제 와이프가 뭐 있으니까 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인 그 이제 뭐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숫자 같은 거는 또 와서 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오토바이를 탈 줄 아셔야 돼요. 베트남에 사시겠다고 오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못하겠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오토바이를 타면 되지 이렇게 싶지만요. 실제로 여성분들은 호치민에서 오토바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결혼한 여성분들이 거의 다 시골에 계신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하고 호치민하고 오토바이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데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 자체가 좀 힘드신 거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오토바이를 어렸을 때부터 탔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정착할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리를 익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만 구글 지도 치면 다 나와요. 그럼 뭐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지리 모르면은 내가 오토바이를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그러면은 뭐 시험 타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거니까. 시험이나 택시비,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물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실 줄 아셔야 돼요.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여기 와서 뭘 할지를 준비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돌아서 뭐 찾으면 되지, 돌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 자기 기다리고 있다가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돈을 잘 버는데 내 혼자 잘 벌고 싶지 그걸 누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요. 그 사람이 무슨 형제도 아니고 요즘 뭐 형제라도 그런 거 잘 안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돌아서 뭐 사장님처럼 일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처럼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처럼 일하려고 해도 준비가 돼야 되죠. 그게 아무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뭐 오늘 갑자기 사장님 저 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와라 뭐 저한테 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뭐 수업료 내고 일 배우실 게 아니면은 제가 뭔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정당한 대가를 받기에는 본인이 그만한 이제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국에서 미리 필요한 게 뭔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걸 준비를 해요. 이게 일이 없으면은요, 사람이요,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또 일이 없으면은요, 어떤 이제 주위에 나쁜 유혹들이 많아요. 일이 없으면 뭐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술을 마신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를 만나면은, 나는 이제 뭐, 베트남에서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자기가 그래도 제일 믿는 사람이 처가나 처가 식구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한 3억 정도, 5억 정도 투자를 할 이제 여력이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내가 뭐 땅을 좀 사고 싶다. 아니면은 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요, 절대로 와이프나 와이프 주변 처가 식구들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이건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 가기 전에 계속 시골에서 살다가 호치민에 여기 와가지고, 호치민에 여기도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기숙사에 있다가. 그러면 또 여기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어요. 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뭐 5억이나 뭐 3억이나 5억이나 있으면요, 한국 사람인 대체로 보면 뭐 여기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이제 큰 굵직굵직한 거에다가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베트남 처가나 처갓집에 물어보면요, 전부 다 자기 집 옆에. 이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가 잘 살아요. 그럼 이게 나가서 호치민에서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고향에서 자기가 원래 살던 데서 남들한테 잘 살게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자기가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도시에 나가서 돈 벌어서 그럼 뭐합니까? 시골에 자기 마을에 뭐 마을회관 지어주고 뭐 학교 근데 투자하고 뭐 길 내주고 이렇게 이제 생색을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희 처가도요, 아직까지 시골에 계십니다. 호치민에 안 나오세요. 뭐 제가 여기 있는데도 뭐 제가 뭐 만약에 집을, 근데 저는 시골에다가 투자 안 합니다. 왜 투자를 안 하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 40년, 50년 가도 그게 발전 안 돼요. 또 하나, 한가다 그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했는데 뭐 이게 뭐 잘못됐다 어쨌다. 또 어떤 분들은요, 왜 한국 분들이,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 남자인데도 여자처럼 막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런 남자들 있다고 그러길래 난 처음에 왜 사람이 뭐 미친 또라이도 아니고 저런 일이 있냐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웃기게 얘기하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여행 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데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뭐 몇천씩 1억씩 때려가지고 그 여자 고향집에 뭐 식당 차린다 뭐 호텔 한다 해가지고 투자를 해요. 그 누구 이름을 알아? 다 그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뭐 또는 몇 년 있다가 뭐 여자가 도망을 갔네, 남자가 쫓겨났네, 그런 일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주위에. 저 주위에도 많고 호치민에도 그런 일 많습니다. 물론 그게 뭐 여자만의 잘못이냐 남자만의 잘못이냐 이런 거는 따지려면 복잡하니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의 뭐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돈을, 아니 돈 몇백원 아까워서 그렇게 자기 마누라 만날 때도 아끼려는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만나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놀러 몇 번 다녔다고 해서 거기다가 돈을 몇천을 때려놓고 1억을 넘는 돈을 때려놓고 이러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하고 나면 압도가 하죠. 베트남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저도 베트남에 26년째 살고 있지만요, 저 베트남에서 공장이니 뭐니 이런 제 사업 안 합니다. 중간에 제가 사업을 한 2번, 3번 한 적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 제가 사업을 해서 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짧게 치고 빠지는 스타일이니까. 그럼 계속 저는 26년간 이 일만 했어요. 왜 안 하냐? 뭐 어떤 분들 저한테 뭐 신발 공장을 해보자, 뭐 자기가 뭐 다 라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뭐 돈을 한 3억을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서 일이고 뭐고 할 테니까 니는 수익만 가져가라. 저는 안 합니다. 제가 그러죠. 야, 돈 잘 버는데 왜 나한테 줘? 네가 해요, 혼자 그냥. 간단한 이치예요.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뭐 베트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럼 니는 뭐 1억이나 2억 정도 투자를 해라. 그럼 내하고 어떻게 일을 해보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1억, 2억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저는 저한테 뭐 그런 연락 오시는 분한테 단 한 번도 돈이라는 걸 돌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보고 주죠. 월급을 주죠. 근데 다만 그게 월급을 받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증이 돼야 되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1억 주고 2억 주고 사장님 1억 드릴 테니까 제가 투자할 테니까 뭐 1억 가지고 뭐 하라고 여기서 뭐 사무실을 얻어요 뭘 얻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대한 그 부동산 투자는요, 그냥 내가 뭐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짓고 싶다, 아니면 내가 단락에 가서 뭐 채소 농사를 짓고 싶다. 근데 내 처가에 단락에서 채소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걸 뭐라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노후에 땅이나 집에 투자를 해서 이거를 한 10년, 20년 후에 뭐 이거를 개발이 돼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죄송한데요, 할 때라고는 호치민하고 하노이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다낭도 지금 몇 척고 다낭 푸꾸기 이런데요 저는 10년 20년 전에 다 투자해놨던 거예요. 그리고요 결정적인 거는 여기서는 땅은 외국인은 못 삽니다.
아파트만 외국인 이름으로 살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요, 뭐, 내가 호치민에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뭐 수익을 몇 배를 올렸다 어쩌다.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개구랍니다. 팔고 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라고. 팔고 돈을 가지고 왔어. 그냥 호가야. 내가 지금 여기도 있는 아파트가 내 아파트지만, 이거 3억에 팔고 싶다 한다고 이게 3억짜리 아파트가 돼요? 아니잖아요. 베트남은요, 그런 거 많습니다. 내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한 10년 있다가, 남들이 들어보니까, 저게 5억으로 올랐다. 그럼 막상 내가 5억에 팔려고 그러면요, 안 팔립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안 팔려요. 그럼 그게 5억짜리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나마 이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이게 여담이지만요, 롱탄이라고 지금 신공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땅 사놓은 거는요, 3, 4년 됐어요. 베트남 들어와서 거의 초기에 그 땅을 샀으니까요. 4, 5년 됐겠네. 지금은 그거 가면 어디가 내 땅인지도 못 찾을 정도예요. 거기도 이제, 근데 그걸 왜 그때 샀는 줄 아세요? 20년 전에 그때도 거기 신공항 들어선다고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고 나서 2배 주겠다, 3배 주겠다 하는 사람들 꽤 주위에 있었죠. 근데 저는 아예 그거는 이제 묻어놓을 생각으로. 근데 그게 지금 20년 걸렸잖아요.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고, 신공항 건설하고, 공사하고 한다 그랬어요. 그게 20년 걸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개항을 하거든요. 그럼 20년을 내놓은 거예요. 모르죠. 그것도 지금 이제 내가 팔려고 마음을 안 먹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팔라고 산 땅은 아니고, 막말로 해서 거기다가는 제가 이제 제 원하는 거는 원래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항 옆이고 이러니까 호텔이나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우리 와이프 고향 아니에요. 그냥 호치민 바로 옆이잖아요. 제가 시골에 땅이 있는 거는 좀 있어요, 여기는. 근데 그거는 투자의 가치로 사놓다기보다는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그대로 확 갚아봐야 1, 2억도 안 되는 그 정도의 그냥 농사 짓는데. 농사 짓는 그 땅이에요. 그게 이제 농사 짓는 땅은 이제 함부로 못 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 이름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박칠 사건들이 좀 이제 일어날 수가 있죠. 도로가 난다든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지방도 바로 옆인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은 그때도 그거는 제가 샀던 이유는 굉장히 금매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최근에 또 그런 거 많습니다. 최근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한 15% 정도로 올랐어요. 주택담보대출이 15% 오르면요, 이자 못 갚는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아파트고 뭐고. 지금 아마 은행의 예금 이자가 지금 아마 최근에 한 8%가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전쟁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이자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담대가 지금 15%, 16% 그러니까 전에는 10% 조금 12% 정도 이래 됐거든요. 3% 올랐죠.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나면 올까지는, 그럼 올 연말까지는 제가 봐서는 이제 예금 이자가 다시 한 1, 2%까지 오를 거예요. 그러면 굳이 투자할 필요 없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 정도 때 저는 투자 안 했다고 그냥 은행에 이어놓으면 그 이자로 충분히 됩니다. 절대로 베트남에서요, 어떤 분이 뭐로 돈 벌었다, 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고무나무 하는데 투자해가 돈 벌었다, 어떤 분은 이제 야자수에 가야 돈 벌었다.
돈을 갖고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돈을 갖고 나와서. 그런데 보시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은 와이프한테 상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그렇게 했는데 뭐 내가 돈 있다 그랬는데 거기다 투자 안 하면 와이프 또 삐지잖아. 우리가 베트남 사람보다 유리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30년 정도 앞에 살아왔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한 30년, 40년 뒤져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전에 이제 했던 그것들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직접 하시는 게 좋고, 그나마 이제 베트남에서 투자를 저는 하려고 그러면 딱 그 얘기합니다. 부인이 베트남 사람이라야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그 이외에 뭐 여기 내가 잘 아는 베트남 직원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공장을 한다. 그렇게 해서 다들 망한 겁니다.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날씨가 많이 어두워졌네요. 오늘은 좀 이외의 얘기지만 투자 얘기를 좀 했고요.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한번